얼마 안 있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의 뭐 자식들 다 죽는다. 뭐 이런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종말론처럼 막상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현실에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인터뷰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SF 역사 추리소설, 괴물과 과학까지 온갖 분야를 넘나드는 분이시죠. 곽재식 작가님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기후 이야기도 하시나? 갸웃하실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딱 맞는 게스트이십니다.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을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시던데 아닙니다. 뭐 한국의 괴물과 설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과학 이야기, 심지어는 뭐 주기율표로 노래도 만드신 작곡도 하세요? 아니 뭐 그런 작곡까지 할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이 저희 기후 경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는 뭐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뭐 특별히 아주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가로 일한 지가 사실은 좀 돼가지고 소설 쓰고 책 쓰고 뭐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뭐 SF 역사 추리 뭐 이런 거 요즘 소설 써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뭐 SF 뭐 역사 추리 다들 다 쓰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글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사실은 지금 숭실사이버대라는 학교에서 이제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업은 뭐 환경 이런 거 가르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이 사실은 요 환경 쪽, 전공이 환경 쪽 일이라 가지고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제일 제 본업과 전공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일인데 전문성 면에서는 오늘 제대로 나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또 꼬꼬마 학자라 가지고 제가 이제 겉보기와는 다르게 완전 좀 소장파 아주 꼬꼬마 학자라 가지고 깊이 뭐 아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공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좀 반갑고 좀 기대도 되고 아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후 관련 책도 쓰셨어요.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이런 책도 쓰셨네요. 네,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환경 전공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언론에서는 좀 이상하게 별로 안 다뤄준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나오는 책에서는 이상하게 별로 얘기 안 한다 싶은 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엮어본 책인데요. 의외로 이 책이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주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무슨 뭐 세종시 뭐 올해의 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상도 타셨어요? 상이라기보다도 그런 거에 이제 선정이 많이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에서 선정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쓰고 이 책에 대한 반응 접하면서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이나 혹은 뭐 이런 뭐 비슷하게 내오는 교양서 같은 데서 환경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면에서 느끼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좀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좀 목말랐던 점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좀 풀어준 책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사실 예능 프로그램을 거의 안 봅니다만 이번에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예 제목을 이렇게 칠판에 쓰시더라고요. 기후 변화는 경제 문제다. 이거 제가 늘 하고 다니는 얘기여서 그래서 어떻게 너무 정말 저는 신기하고도 반가웠어요. 이 많은 주제 중에 뭐 SF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기후 경제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랄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대단한 학자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그건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이야기 특히 방송 같은 데서 좀 조명을 덜 받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관점에서 기후 이야기를 하는 거 경제 문제 좀 더 산업 문제 현실 문제에 가까운 입장에서 기후 문제를 하면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덜 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던 거죠. 이제 한 가지 사례만 좀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전달하고 이런 싶으셨어요? 이야기 또 이제 우리 또 CBS에서 와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기후 이야기 특히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자주 관례적으로 거의 관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작가님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조회되는 많이들 회자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작가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겁을 확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포를 확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받으세요? 그런 주문을 저는 몇 차례 받았어요. 네. 그거를 아직도 이런 대중을 대상으로 기후 문제를 할 때는 그게 정석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먹힌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기후 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 뭐 언제면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얼마 안 있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의 뭐 자식들 다 죽는다. 뭐 이런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종말론처럼 약간 이렇게 암울하게 이렇게 쫙 해주는 그게 기후 변화 이야기의 좀 틀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후 변화 이야기를 막상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현실에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막 무시무시한 이야기, 종말론적인 이야기 이런 거 위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 내일 현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이야기들은 오히려 좀 덜 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학교 강단에 이제 오랫동안 거의 30년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주로 연구하고 교육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쪽에 대중서를 쓰면서 저는 뭐 바탕은 경제학자입니다만 주로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대중 강의를 할 기회도 좀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이 기후가 너무 무서운 문제고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것보다도 왜 이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왜 내 자식에게 앞으로 이게 자식의 미래와 직접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문제와 직결되는지 그렇죠. 뭐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실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오히려 했을 때 반응도 훨씬 좀 이게 내 문제인가?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제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막상 그런 쪽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하다못해 이제 진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돈 욕심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는 배터리주 뭐 2차 전지주라는 그런 배터리 섹터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여러 나라의 주식 시장을 봐도 배터리주 같은 그런 섹터가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후 변화 문제와 거의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식 시장 문제만 해도 사실은 기후 변화 문제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와닿는 점이 많은데도 어떻게 보면 좀 관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관례적으로 아니면 뭐 아직까지도 좀 전체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제라고 하면 인류 전체의 어떤 미래 어떤 종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우리 방송에 작가님 나오셔서 앞으로 분위기 바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기후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앞으로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부동산 시장도 바뀐다 이런 얘기를 얼핏 했어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비싼 값이 이런 맨션이 미국에서 보면 이게 태풍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싸지고 그래서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갑자기 그냥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폭등을 하면서 뭐 막 이런 데서 부동산 관련 막 신탁 회사에서 와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한국은 정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제가 기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고 실제로 또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저도 진짜 많이 공감하는 데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류 미래 전체가 위협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중요한데 너무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게 기후 변화가 굉장히 현실 문제가 된 지금 시대에서는 다른 이야기할 기회를 좀 잡아먹는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좀 어떤 느낌 받을 때도 있냐면 이제 우린 이 당면한 현실 문제로 기후에 관한 거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뭐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에서도 이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 것이 요즘 상황인데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류의 탐욕, 어떤 너무 경제적인 이익 추구 이런 것만 하다가 기후 변화라는 큰 문제를 여기까지 일으켰는데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기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또 무슨 돈 타령이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거부감을 여기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뭐 저는 이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이 회사에서 환경 담당하는 업무하면서 쭉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체들이 산업계에서 기후 변화에 당면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절실하게 와닿는 면이 좀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관련 이런 대중 강연이나 뭐 심지어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시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랄까 또는 그런 질문 참 인상 깊었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인상 깊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이제 열기 때문에 좀 불어나고 이러면 뭐 언제쯤이 되면 한반도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데 정말로 뭐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이제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떤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 그런 뭐 CG로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어디까지 물이 잠기는지 뭐 보여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걸 하는데 쭉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게 기후 변화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고착화됐다고 할까요? 좀 자리 잡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 강연 같은 거 하면 사실은 어떤 거 좀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러냐면 특히 기후변화 대중 강연 같은 거를 가면 거기에는 보통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겠다. 짜릿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러 계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말은 자기 선택이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참 그런 게 어떤 심리인지 참 그거를 이야기해봐도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은근히 그럼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기대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저 연사가 나에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일찍 종말하는지 좀 정말 무시무시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정말 암울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착잡할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품고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좀 난감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없으세요 혹시? 이 얘기 꼭 넣고 싶었는데 대중의 반응이 어떨까? 이걸 좀 풀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해서 하고 싶었지만 뺀 거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사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어떤 분위기의 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짜 미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유럽권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어떤 규제라든가 정책도 과감하게 뭐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 CBAM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물건을 판매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둘러 이야기를 정리하면 흔히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유럽은 이렇게 선진국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앞서가는 나라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이 깨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뒤처져 있어서 그런 걸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유럽 사람들은 다 착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뭐 당혹스럽고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아니죠. 안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물건을 못 팔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물러서 생각을 해보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유럽에 우리보다 앞서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뭐 벌금이라든가 안 좋은 조치를 부여를 하고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좋은 조치를 부여하면 당연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질 거고 유럽의 자기들 국산품의 경쟁력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명분도 살릴 수 있고 동시에 유럽 내부 시장을 보호한다는 그런 경제적인 실리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 이런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뭐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90% 이상이다. 거의 100%에 가깝다. 거기 이제 수력이 이제 강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 풍력이 강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야기가 이제 딱 끝나면 노르웨이 역시 오래전부터 되게 선진국이고 사람들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재생에너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그 은근히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냐면 노르웨이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사는 선진적인 나라인데 한국은 아직도 탐욕에 쩔어 있는 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끝나는 경우도 그게 있어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오히려 노르웨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상품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르웨이에 사실은 최대의 수출 사업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 노르웨이 고등어, 연어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그 화석연료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 나라 내부에는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가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택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규제가 점점 세지면 노르웨이 내부 산업은 그에 따라서 자연히 석유가 없어지는 미래에도 경쟁력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익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뭐 노르웨이는 선진이고 앞서가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서 악당들만 모여 있어서 화석에너지 아직도 매달린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이 문제의 본질도 안 보이거니와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야 될지 그 명분은 뭐고 방법은 뭘지도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가 오늘 지금 과감하게 우리 교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무장이 해쟁이 돼가지고 그냥 다 털어놓고 말하는데 요거는 말씀드리는 그런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저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확대하는 속도를 뭐 늦춰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 하네라는 또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거나 말하다가 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꽤 있죠. 저도 좀 상당히 공감하는 게요. 저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책상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원가도 비싸졌고 사회적 비용도 비싼 이런 어떤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계속 컨트롤하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매겨서 내보내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굉장히 왜곡들이 많은 거죠.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구나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기업들도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굳이 전기를 적게 쓰는 기술이나 공정 개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다. 싸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제 왜곡된 그런 경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해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일반 대중에 얘기하면 그럼 어려운 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전기요금 이렇게 올리면은 어려운 분들은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될 텐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이 감정적으로 일단 약간 개입이 되면 이게 금방 이것을 말씀 듣고 보니까 맞네요.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특히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은 이제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마 이 그럴까요? 정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어디 이런 한 2시간 정도 시간 갖고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상당 한 30분 이상을 전교군 부자가 왜 잘못되나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듣고 나시면 이분들이 듣고 보니 맞네요. 아, 이렇게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요금을 무조건 낮춘다고 꼭 능사가 아니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절대 숨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꼭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이 앞서서 쭉쭉 나가시면 이제 제가 잘 따라가야 또 한 되겠다는 가지 생각이 그 드는데요. SF 작가하셔서 네네. 혹시 SF의 관점에서 뭐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걸 보는 뭐 이런 좀 창의적인 관점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창의 뭐 어떤 기술이나 뭐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 상상 속의 네, 실험적인 얘기 실험적이고 하셔요. 상상적인 영역이긴 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SF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한 10년 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 많이 했냐면 이제 화석 연료는 땅에 묻힌 거를 이렇게 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석유가 1억 년 전, 2억 년 전 과거에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묻혀 있던 곳에 마침 운이 좋아서 위치한 나라들이 그 화석 연료가 많이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돼서 그런 나라들이 사실 뭐 돈 많이 벌고 20세기에 잘 그 돈으로 잘 살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건 정말 없지 사실상 않습니까?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좀 부족한 점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미국, 나라에 비하면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참 그게 우리는 왜 석유 없을까? 뭐 이런 게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잘만 하면 한국 같은 나라에는 되게 기회인 거죠. 한국은 화석연료는 땅에 안 묻혀 있고 대신에 화석연료들이 많이 묻혀 있는 말씀하셨던 중동 나라 같은 데 비하면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이 나라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뭐 인구 밀도도 높고 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게 이제 이 나라의 배경, 우리나라의 네. 한 가지 요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화석연료가 묻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그렇죠. 재생에너지 분야가 한국이 하기에는 그 기본 바탕만 놓고 보면 되게 경쟁력 있는 그런 네.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SF적인 미래의 상상 이런 걸 할 때 미래에 정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다 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한국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힘이 오히려 과거에 이제 산유국들이 갖고 있던 그런 뭐 어떤 유전, 지하 자원 이런 거의 힘보다도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마치 어떤 뭐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중동에 지금 뭐 만수르가 있다면 김수르, 이수르, 박수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는 펼쳐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로 했었던 그런 적이 거를 있거든요. 소설에 녹여 내신 적도 있으세요? 가끔씩 이제 슬쩍 이제 살짝 이제 배경으로 그러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거부가 한 사람이 출연했는데 네. 그 사람은 그런 뭐 재생에너지 기술이 한번 이렇게 잘 될 때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살짝 이제 가미할 때 그럴 때 있죠. 그 책 어떤 책인지 혹시 제목? 제가 여기저기 그걸 써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또 단편 소설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 네. 그 예를 들면 이거 뭐 소설은 아닙니다만 소설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그런 책 중에 미래를 파는 상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약간 소설의 탈을 쓴 그냥 과학 교양서 네. 같은 과학 교양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미래가 돼가지고 화석 연료는 대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가 어떤 그런 불타는 힘이라든가, 그럼 그 불타는 작용 같은 게 기계 내에서 필요해가지고 좀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우주에서 사용한 로켓 연료라든지 이런 거에는 화석 연료 같은 그런 가스를 써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미래에는 화석 연료로 땅에서 캐서 쓰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로 무슨 뭐 이런 쓰레기가 분해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뭐 바이오 가스 뭐 혹은 뭐 작물을 썩혀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재생 에너지 형태의 그런 데서 추출한 그런 이제 쓰레기장에서 뽑아져 나오는 그런 가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메탄, 메테인 네. 가스 뭐 이런 게
그런 중요한 그런 자원이 돼가지고 거를 많이 팔리고 책에 있다. 좀 녹여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상품명으로 그런 연료가 판매되면 쓰레기장에서 그 썩은 거기서 나오는 연료기 때문에 그거를 썩연료라고 부른다. 약간 국민 연료가 아니라 예. 세계인의 연료 썩연료가 판매되고 있는 세상. 이런 거 이제 약간 소설화해서 표현하고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제가 그 소설을 쓴 게 보자 한 5, 6년 전 그 정도 전이거든요. 한 5년 전 그 정도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좀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책에 제가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쓴 것 중에 사실은 뭐 못 맞춘 것도 많이 있는데 실현된 거 있습니까? 실현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썩연료 이야기만 하면 그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유럽에서 이제 요즘 술렁술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비행기가 사용하는 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그렇죠. 많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비행기 연료에 관련된 규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 대거 시행을 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체 배출량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특수한 연료를 넣을 때만 비행기가 유럽에 착륙하는 걸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이퓨얼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이퓨얼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썩연료 아닌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꿈꾸던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기후변화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학자로서의 또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소설로 또 대중과의 어떤 대화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참 저도 기후 문제 오랫동안 천착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저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기대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면 여기 나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또 좀 청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이 프로그램이 제목이 우리 네. 기후로운 경제생활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목부터가 딱 어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게 우리 CBS에서 탄생되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앞서가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역사 방향을 바꾸는데 좀 일조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덕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재식 작가 겸 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